뺏어버릴 수도 있겠죠. 뭐야?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빌려주지도 말아라. 저번 시간에 돈의 탄생편에서 지폐라는 건 금이나 은과 같은 귀중품에 대한 보관증을 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은행도 이런 보관증의 거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최초의 상업은행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1587년도에 세워졌던 방코 디 리알토라고 전해집니다. 초기의 은행에서는 금이나 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가장 먼저 시작했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세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세토가 친구 오르넬리아의 선박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친구가 거래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강도가 있었다면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에 이 강도는 마세토를 습격해서 배값으로 지불하기로 했던 금을 전부 다 뺏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마세토는 이 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호나 경비 업무에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상업거래에 불필요한 요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 금과 은을 안전한 창고 같은 곳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 보관증만 가지고 다닌다면 중간에 도적을 만나도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지급 정지만 시키면 되겠죠. 또 그 거래가 중간에 도적을 만나지 않고 무탈하게 잘 성사가 됐다면 보관증의 소유권만 넘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창고, 은행에 보관된 돈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보관증의 소유권만을 넘기는 형태의 거래를 지로라고 해요. 지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 가면 지로 용지를 통해서 자금 이체를 하잖아요. 이 지로가 바로 보관증 이입 거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지로가 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처음에 공부하다가 이 지로가 지로가 아니라 지로인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근대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은행 업무 중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환율에 맞춰서 교환해주는 외환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네덜란드였다고 전해져요. 돈의 탄생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이 간척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네덜란드는 정말 산이랄 게 없고 거의 다 평지예요. 네덜란드 국제공항 스키폴 공항에 딱 내리면 우리는 이미 해수면보다 4m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덜란드는 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라인강을 따라서 유럽의 곳곳으로 이어져 있는 운하를 건설할 수가 있었겠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태생적으로 중개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세계 각국에서 상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각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환율대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당시에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바꾸어주는 환율이 각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놀랍도록 정확한 환율을 고시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시절이었을 텐데 정말 신기하죠. 그 당시 환전상들은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환전 업무를 봤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들을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 즉 방카라고 불렀고 그 말이 오늘날의 뱅커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초기의 은행들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대출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보관 업무에서 시작해서 환전 업무까지 확장을 했던 초기의 은행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은행에 쌓여있던 금과 은을 외부의 제3자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거죠. 은행이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른바 금융권, 은행 지급 보증서를 추가로 발행해서 유통하는 건 그렇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의 회수였어요. 고객들이 맡긴 금을 다시 돌려주려면 은행이 제3자한테 빌려줬었던 금을 제때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초기의 은행들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은행을 지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부자들 주변에는 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자들은 돈이 늘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80억이란 현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게 과연 남아 도는 돈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거는 투자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동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한 자신을 위한 보상으로 스포츠카 같은 나를 위한 선물을 사줄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당연히 돈을 쌓아두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지만 또 공감하시겠지만 이 돈이라는 건 사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언제나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늘 부족한 이 돈을 좀 조리 있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관건인데, 그게 안 되면 마이클 잭슨처럼 많은 돈을 벌고도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자금 관리에 부실한 사람이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확률은 더욱더 희박하겠죠. 돈을 빌릴 상황을 만든 사람은 애초에 돈의 효율적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절대 빌릴 상황을 만들지도 말고 또 빌려주지도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아버지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답니다. 갑자기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대 은행들도 결국에는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했지만, 당시의 은행은 대출을 해간 사람의 신용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도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도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죠.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 은행에다가 금을 맡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이 은행을 믿고 내가 금을 맡겼는데 부도가 난 거잖아요. 화가 나면 어떡할까요? 일단 눈앞에 있는 탁자부터 손으로 꽉 내리치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빵 차고 보겠죠. 부도를 의미하는 bankruptcy의 어원은 은행의 탁자를 부순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은행의 탄생 얘기와 함께 대출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도 유럽의 재정위기도 모두 대출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잘 살다가 갑자기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유는 대개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 때문일 거예요. 사실 요즘은 대출 없이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또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떤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시겠지만 이 돈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녀석이잖아요. 돈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무리한 대출은 받지 않는 게 좋겠죠.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절대로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다, 이 말을 스스로 돈에 대해서 고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 같이 꼭 지켜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금융 지식 쏙쏙 넣어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